연매출 500억. 전국에서 손님이 가장 많이 찾던 휴게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휴게소, 문을 닫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운영사가 바뀌었죠. 500억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대박났네. 돈 엄청 벌었겠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500억을 팔았는데 남은 건 빚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라면 한 그릇에 8,000원, 돈가스 15,000원, 김밥 한 줄에 6,000원 내고 드셔본 적 있으시죠? 비싸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 사장님 주머니로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휴게소를 이용하고 비싼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비싼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대로 설명 들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휴게소 경제의 민낯을 정확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휴게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출과 이익의 차이가 무엇인지, 중간 구조가 어떻게 돈을 빨아가는지, 우리 경제 전반에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다음에 휴게소에 들렀을 때 단순히 비싸다고 투덜대는 게 아니라 왜 비싼지 이해하고 판단하는 소비자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채널이 계속 이런 구조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번 눌러주시죠. 수수료 33%. 이게 평균입니다. 어떤 휴게소는 40%를 넘고 많게는 60% 이상까지 갑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비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푸드코트 가보셨죠? 임대료 비싸기로 악명 높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푸드코트 수수료는 대략 25에서 30% 수준입니다. 서울 한복판, 강남 한복판, 땅값 비싼 곳에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휴게소는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한가운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입니다. 손님이 일부러 찾아오는 곳도 아닙니다.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휴게소 수수료가 더 싸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휴게소가 백화점보다 더 비쌉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독점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화장실 가려면 휴게소, 밥 먹으려면 휴게소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운영사 입장에서는 협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조건 싫으면 다른 사람 불러오면 된다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을 보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이용객은 꾸준하고 손님이 끊길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약속해서라도 운영권을 따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수수료를 누가 내느냐? 입점업체가 냅니다. 입점업체는 그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누가 내느냐?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휴게소 라면이 8,000원이고 돈가스가 15,000원입니다. 이건 사장님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음식이 비싸기만 하고 맛은 없는지 보겠습니다. 돈가스 15,000원. 이 가격만 보면 누구나 바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재료비로 돼지고기, 빵가루, 기름, 샐러드, 밥까지 하면 대략 3,000원이 나갑니다. 조리하고 서빙하는 인건비를 그릇당으로 계산하면 약 2,000원입니다. 여기까지 5,000원입니다. 이제 핵심인 수수료가 빠집니다. 매출의 33%면 돈가스 한 그릇당 약 5,000원입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전기료, 가스비, 관리비까지 더하면 추가로 1,000원 가까이 나갑니다. 계산해보면 남는 돈은 많아야 3,4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돈으로 세금 내야 하고 재료 폐기 손실 감당해야 하고 조리기구 고장나면 수리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실제로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2,000원 안팎입니다. 하루에 돈가스 100그릇을 팔아도 20만 원. 한 달이면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격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 원가를 줄이거나. 가격을 더 올리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가를 줄입니다. 고기를 얇게 쓰고 샐러드 양을 줄이고 소스는 기성품으로 바꿉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가격은 비싼데 맛은 떨어지는 휴게소 음식입니다. 손님은 불만이고 사장님은 억울합니다. 열심히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까요. 이 구조에서 실제로 이득을 보는 쪽은 딱 하나입니다. 중간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휴게소 음식은 비싸고 맛은 없고 모두가 불만인데도 구조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라면 한 그릇 6,500원.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딱 한 번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라면 면과 스프, 계란, 파 같은 기본 재료비가 대략 1,7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라면을 끓이고 서빙하고 설거지하는 인건비를 그릇당으로 나누면 약 1,200원입니다. 여기까지가 2,900원입니다. 이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수수료입니다. 6,500원에 33%, 약 2,100원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재료비만큼이나 큰 돈입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까지 더하면 6,700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라면 한 그릇에서 남는 돈은 약 800원입니다. 그런데 이 800원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임대료 내야 하고 세금 내야 하고 조리기구 고장 나면 수리해야 하고 직원 퇴직금도 쌓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실제로 사장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많아야 200원에서 300원입니다. 라면 한 그릇 팔아서 동전 몇 개 남는 구조입니다. 하루에 라면 200그릇을 팔아도 남는 돈은 6만 원. 한 달이면 180만 원 수준입니다. 이게 휴게소 라면 가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버스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휴게소 라면이 왜 비싼지. 사장님이 욕심 많아서가 아니라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해외로 돌려보겠습니다. 특정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해외 선진 휴게소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들의 휴게소를 가본 사람들은 비슷한 반응을 합니다.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다. 가격이 합리적이다. 굳이 피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이유가 뭘까요?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외 선진 휴게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수수료가 낮다는 점입니다. 평균적으로 10% 중반에서 20% 안쪽에서 관리됩니다. 한국 평균 33%와 비교하면 체감 차이가 큽니다. 수수료가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입점 업체가 숨을 쉽니다. 재료비를 깎지 않아도 되고 인건비를 무리하게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식 품질이 올라갑니다. 손님이 만족합니다. 다시 찾습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휴게소가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이 아니라 들러도 괜찮은 곳,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들르는 곳이 됩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쓰고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내놓고 소규모 로컬 업체도 함께 들어옵니다. 휴게소가 지역 경제의 일부로 기능하는 겁니다. 반면 한국 휴게소는 어떻습니까? 저국 어디를 가도 메뉴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면, 돈가스, 김밥, 우동.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수료가 높으니 새로운 메뉴를 시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실패 한 번이면 바로 적자입니다. 그러니 검증된 체인 메뉴만 반복됩니다. 해외 휴게소는 얼마나 오래 운영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한국 휴게소는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이 차이가 음식의 질을 바꾸고 가격을 바꾸고 소비자 경험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결국 차이는 기술이나 조리 실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수수료를 낮게 관리하고 입점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게 설계하면 휴게소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높은 수수료를 전제로 하면 아무리 가격을 규제하고 알뜰 메뉴를 만들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양이 줄거나 품질이 떨어질 뿐입니다. 해외 선진 휴게소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휴게소를 단기 수익원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이자 장기 운영 공간으로 볼 때 품질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구조가 엉망이면 왜 휴게소는 안 망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손님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화장실이 급하면 어디로 갑니까? 휴게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면, 커피 한 잔이 필요하면, 쉴 곳이 필요하면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휴게소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빠져나가기도 어렵고 참고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화물차 기사분들은 법으로 정해진 휴식 시간이 있고 가족 여행객들은 아이들 때문에 정기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휴게소는 망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시장을 포로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손님이 포로인 시장입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요.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비스 개선 동기가 사라집니다. 음식이 맛이 없든 가격이 비싸든 불친절하든 손님은 옵니다.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맛없는 가게는 망하고 좋은 가게만 살아남습니다. 경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휴게소는 경쟁이 없습니다. 사실상 독점입니다. 그래서 품질은 오르지 않고 가격만 계속 오릅니다. 이 구조에서 손해를 보는 쪽은 바로 우리입니다. 반대로 이득을 보는 쪽은 중간에서 구조를 쥐고 있는 쪽입니다. 그럼 그 구조의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건물주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공기업이고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고속도로와 휴게소 부지는 도로공사 소유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민간 회사에 운영권을 넘깁니다. 이 과정을 운영권 입찰이라고 합니다. 운영사들은 경쟁하면서 더 높은 조건을 제시해 운영권을 따냅니다. 그리고 운영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입점업체에게 받는 수수료로 법니다.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로공사는 건물만 소유하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운영사는 관리만 하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입점업체는 실제로 장사를 합니다. 손님은 비싼 값을 지불합니다. 문제는 책임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입니다. 음식이 비싸다고 하면 손님들은 입점업체 사장님을 욕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수수료를 정한 건 운영사입니다. 운영사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 움직이느냐? 도로공사의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도로공사는 우리는 건물만 빌려줬다고 하고 운영사는 계약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서 입점업체만 욕을 먹고 소비자 불만만 쌓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칩니다.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운영사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구조를 두고 서로 얽혀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요인이 없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바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우리입니다. 최근 들어 휴게소 문제가 더 심해진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민자 휴게소입니다. 민자 휴게소는 말 그대로 민간 자본이 돈을 들여 휴게소를 짓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세금 안 쓰고 민간이 투자해서 시설을 더 좋게 만든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 구조에는 처음부터 숨겨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수익 보장 장치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가고 장사가 안 되면 그 부족분을 다른 방식으로 메워주는 구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그 부담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결국 운영 구조 안으로 흡수되고 그 부담은 다시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민자 휴게소는 처음부터 가격이 높게 시작합니다. 투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휴게소보다 수수료가 더 높게 책정되고 입점업체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라면인데 가격은 더 비싸지고 같은 돈가스인데 양이나 품질은 더 줄어듭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금융자본의 특성이 겹칩니다. 금융자본은 장기 운영보다 빠른 회수를 우선합니다. 10년, 20년을 보고 브랜드를 키우기보다는 몇 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을 올리고 원가를 늘리고 단기간에 최대한 뽑아내는 방식이 반복됩니다. 이게 나쁘냐고요? 금융자본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공공성격의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휴게소는 일반 상가가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기반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기 수익 논리가 그대로 들어오면 품질과 가격은 필연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특정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한 휴게소들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이 휴게소들은 하나같이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이 아니라 들러도 괜찮은 곳으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음식만 파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만든 상품을 팔고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를 넣습니다. 가격은 과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회전율과 체류 시간으로 수익을 만듭니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중간에서 매출의 큰 부분을 떼어가는 단계가 없습니다. 직접 소유하거나 운영 주체가 단순합니다. 그러니 입점 업체가 숨쉴 공간이 생기고 품질에 투자할 여력이 생깁니다. 직원 처우가 나아지면 서비스가 좋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다시 옵니다. 휴게소가 하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거기 가봤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건 시설이 좋아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구조가 복잡하고 중간 단계가 많고 수익 회수가 최우선인 곳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새로 지어도 아무리 메뉴를 늘려도 결국 다시 가격은 오르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휴게소의 문제는 운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만 바뀌면 휴게소는 지금과 전혀 다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그대로라면 민자든 공공이든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른바 알뜰 간식 정책입니다. 라면, 핫도그, 군밤 같은 간단한 메뉴는 싸게 팔도록 기준을 정하자는 취지였죠.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가격만 묶어두고 구조는 그대로 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격을 올릴 수 없으니 양을 줄이게 됩니다. 라면은 면발이 줄고 핫도그는 짧아지고 군밤은 개수가 줄어듭니다. 흔히 말하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이건 장사꾼의 꼼수가 아니라 계산의 결과입니다. 수수료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묶어두면 남는 구간은 양과 품질뿐입니다. 그래서 가격 통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체감 만족도는 더 나빠집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입니다. 결국 진짜 해법은 가격표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수수료가 내려가야 가격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품질도 유지됩니다. 이제 앞으로 닥칠 변화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기차 시대입니다. 전기차는 충전에 시간이 걸립니다. 급속 충전도 최소 2~30분, 완속 충전은 그 이상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운전자들은 어디에 머물까요? 휴게소입니다. 지금까지 휴게소는 잠깐 들렀다 바로 떠나는 공간이었습니다. 화장실 들르고 간단히 먹고 5분에서 10분 머무는 곳이었죠.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0분 이상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건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위기라는 건 지금처럼 불편한 의자에 앉혀두고 비싼 음식만 팔아서는 버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참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회는 분명합니다. 30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 맛있는 음식, 볼거리와 쉴거리가 있다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문제는 현재의 휴게소가 이 변화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충전기만 설치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기를 충전하러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내러 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유 매출의 감소입니다. 지금까지 휴게소 매출의 큰 축이었던 주유소 수익은 전기차가 늘수록 줄어듭니다. 그 공백을 메우려면 체류형 소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높은 수수료 구조에서는 그걸 위한 투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해법은 무엇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철학입니다. 휴게소를 단순히 돈을 뽑아내는 공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쉬었다 가는 공공공간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정책을 몇 개 더 얹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조가 바뀌어야 휴게소도 바뀝니다. 매출 500억이 휴지 조각이 된 이유.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사장님이 무능해서도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수료가 같이 늘어나는 구조. 팔면 팔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에서는 가격을 올려도 욕을 먹고 올리지 않으면 적자가 나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매번 휴게소에서 겪는 현실입니다. 비싼 가격, 기대에 못 미치는 음식, 오래 머물기 불편한 공간. 이 구조에서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쪽은 중간에 자리 잡은 주체들입니다. 건물 소유 구조. 운영 구조, 그리고 자본 구조는 리스크를 거의 지지 않고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몫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정 휴게소 하나의 실패 사례가 아니라 우리가 반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변화는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구조를 알고 관심을 갖고 질문이 쌓여야 바뀝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 오늘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휴게소에서 겪었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제 베토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